오늘도 쌀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제품 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어리다면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하다 보니 어려운 일이 많네요. 거래처나 공장 사람들과도 마찰 없이 일해야 하고 제품 품질, 불량, 납품 일정 같은 것도 신경 써야 하고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정말 많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무언가를 찾다가 우연히 여러분들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재미삼아 한두 번 들었는데 신기하게 다른 분들의 통쾌한 얘기를 들으면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골치 아픈 일을 겪은 날은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위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사연을 밥 먹듯 듣다 보니 어쩌면 저처럼 기막힌 일을 겪은 분들이 또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한번 내보기로 했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제가 4살이 될 무렵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계속 지방에서 일하고 계셔서 거의 할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죠. 물론 너무 어릴 때라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었습니다. 누군가 사진이라도 보여줬다면 어렴풋이 기억에 남길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할머니 둘 중 어느 누구도 엄마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저도 엄마에 대해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도 엄마의 이름도 모르고 살았답니다. 아버지는 지방을 돌며 장사를 하셨어요. 정확히 어떤 물건들을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집에는 옥장판이나 냄비 같은 것을 들고 오곤 하셨네요.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는 일이라 저를 할머니에게 맡겼던 거예요. 그러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혼자 지내며 알코올에 많이 의존하셨나 봐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졌죠. 저와 할머니는 그 후로 10년을 서로 더 의지하며 유일한 가족으로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던 제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실려갔다는 병원에 전화였어요. 제가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군요. 가쁜 숨을 몰아쉬던 할머니가 제 손에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쥐어주셨죠. 그러더니 사그라져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네 엄마, 네 엄마. 그리고는 마지막 할 일을 다 하셨다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셨답니다. 저는 쪽지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통곡했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에 서름과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렇게 할머니가 떠나시고 지인과 먼 친척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 후로 한동안 저는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결국 그때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빈집에 멍하니 앉아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시간을 보냈어요. 한 달이 넘고 할머니의 49제도 지나면서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슬러지더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임종을 앞두고도 안간힘을 쓰며 지어주신 쪽지가 떠올랐어요. 조용히 쪽지를 펼쳐보았죠. 임주연,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그건 뜻밖의 어떤 미용실의 주소가 적힌 쪽지였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생모의 이름이 보였죠. 저는 낯설지 않은 그 이름을 계속 되뇌어 보았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텔레비전에 나와 자신이 개발한 상품을 판매하던 유명한 헤어 디자이너가 떠올랐어요. 가끔 홈쇼핑에서 보던 그 여자가 엄마라니 저는 설마 했죠. 그래도 확인은 한번 해봐야겠더라고요. 얼마 후 떨리는 마음으로 쪽지에 적힌 미용실로 찾아갔습니다. 고급진 인테리어의 내부로 들어서자 직원이 다가왔죠. 예약하셨어요? 저 여기 임지연 원장님 계시죠? 좀 뵙고 싶은데. 원장님을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좀 곤란하세요. 워낙 바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 전소연이라고 좀 전해주시겠어요? 아, 네. 일단 말씀은 전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간 것이었고, 만약 잘못한 거라면 사과하고 나올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름을 전해들은 원장이 달려나와 곧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헤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헤어진 지 26년 만에 생모를 마주하게 되었네요. 소연아,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찾아온 거니? 저를 아세요? 당연하지. 앞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항상 멀리서 지켜봤어. 정말 제 엄마세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소연아. 엄마는 저를 안고 한참을 울더군요. 저는 처음엔 어안이 벙벙하고 믿기질 않아 눈물도 나지 않았네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됐는지 눈물을 멈춘 엄마가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 많이 닮았어. 가까이서 보니 더 그렇구나. 그래요? 전 할머니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할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뭐? 언제? 아휴, 그 꼬장꼬장한 노인네도 결국 세월은 못 이기는구나. 할머니가 엄마 주소랑 이름 알려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네 할머니가? 제 말에 엄마는 놀랍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더니 한숨을 쉬셨죠. 결국 그렇게 알려줄 거 왜 그렇게 못 만나게 하셨다니. 네 할머니가 얼씬도 못하게 해서 내가 너 보러도 못 간 거야. 네? 저는 처음 듣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그간의 사정을 전해들었죠. 할머니는 처음부터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반대하셨다네요. 궁합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이었답니다. 지금 들으면 어이없지만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나 봐요. 반대하는 결혼을 감행한 엄마와 아빠는 저를 낳고 성격 차이로 엄청 싸우셨답니다. 그러다 이혼을 하게 되니까 할머니가 엄마를 제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만나고 나자 제 인생은 다시 온기를 찾았어요. 세상 천지 혼자뿐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저는 다시 살아갈 의지가 생기더군요. 일단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더니
엄마가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소연아, 너 이제 고생하지 말고 엄마랑 같이 일하자. 저는 미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꼭 미용 아니어도 돼. 엄마 헤어 제품 개발해서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거 알지? 그거 대박 났잖아. 안 그래도 너무 바빠서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했어. 결국 저는 엄마의 간곡한 부탁으로 그 회사에 나가게 됐어요. 엄마는 저를 옆에 끼고 하나하나 열심히 일을 가르쳐 주셨죠. 미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일이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다행히 제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운명같이 한 남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바쁘게 외근을 한 날이었죠. 아직 몇 군데 돌아봐야 할 곳이 더 남았는데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보다 카페 하나를 발견해서 들어갔고 커피를 마시고 휴대폰을 충전했어요. 그러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충전된 전화기를 챙겨 카페를 나왔죠. 그런데 거래처를 돌다 낯선 전화벨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들었어요. 거래처 사람이 눈짓으로 제 가방을 가리키더라고요. 이상한 마음에 휴대폰을 집어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글쎄 제가 가방에 챙겨온 것은 제 전화기가 아니었지 뭐예요. 휴대폰 액정에는 낯선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난감해진 제가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이제야 봤네. 저기요, 제 전화기 왜 가져가셨어요? 네. 아니, 저는 카페에서 충전을 하다가. 아, 잘못 알고 가져간 거 맞죠? 지금 어디세요? 저는 장소를 이동해서 거기 다시 가려면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전화기는, 그쪽 전화기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몇 시쯤 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그 카페에서 기다릴게요. 7시 반은 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시간이면 괜찮아요. 액정에 제 사진 뜨시죠? 그거 보고 저 찾으세요. 그럼 이따가 뵐게요.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정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저는 황당한 마음에 한숨이 나왔어요. 분명 제자리에서 충전을 하다가 그대로 챙겨온 것인데 왜 전화기가 바뀐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일을 마치고 저는 휴대폰을 충전하던 그 카페로 갔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저를 상대가 먼저 부르더군요. 저기요, 혹시 전화기 찾으러 오셨어요? 네? 아, 맞아요. 죄송합니다. 여기요. 와, 나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거래소 전화도 못 받고. 아니, 왜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분명히 제자리에서 충전한 건데 왜 바뀐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거 그쪽 전화기 맞죠? 남자가 제 휴대폰을 내밀더군요. 네, 맞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일에 지장을 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저녁이라도 좀 사시던지. 네? 남자는 짓궂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남자가 싫지 않더군요. 아니, 오히려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 후로 몇 번 만남을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죠. 그 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저희 두 사람은 만난 지 석 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당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빨리 가정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할머니와 외롭게 살다 보니 온전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열망이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런 면도 저와 비슷했죠. 만난 지 3달 만에 프로포즈를 하며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자기랑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돼서 외로웠던 자기한테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주고 싶어. 이렇게 매일 따로 집에 가는 거 너무 아쉬워서 미치겠어.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저는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감동적인 남편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결혼을 허락했네요. 그리고 프로포즈 받은 지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저희는 드디어 부부가 되었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저에게 정말 큰 변화가 생긴 거죠. 할머니가 떠난 집에서 혼자 울던 제게 헤어졌던 엄마와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 한꺼번에 생겼으니까요. 신호는 달콤했고 친정엄마의 보살피는 따뜻했어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너무 빠른 결혼 때문에 걱정하던 엄마도 남편이 저를 아껴주는 모습에 흡족해 하셨어요. 남편도 저희 엄마에게 무척이나 신경 써주었죠. 혼자 사시는 장모님이 외롭지 않으신지 걱정을 하며 주말이면 맛집에 모셔가곤 했어요. 또 바쁠수록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한다며 멋진 공연이나 스파 초대권을 선물해드리기도 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선물해준 호텔 숙박권으로 엄마와 제가 모녀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바닷가에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회도 먹었답니다. 그리고 야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돌아와 샤워를 했어요. 제가 나오자 엄마는 그제야 욕실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엄마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혹시나 싶어 욕실에 귀를 대보았더니 물소리만 계속 나더라고요. 씻는 게 길어지시나 싶어 기다리는데 30분이 넘도록 엄마는 나오지 않았어요. 덜컥 겁이 난 저는 욕실 문을 두드리고 엄마를 불러보았죠. 그런데 대답은 없이 계속 물소리만 나더라고요. 저는 더는 기다릴 수가 없어서 프런트로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받고 달려온 사람들이 욕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 엄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닥에는 칫솔과 양치컵이 뒹굴고 세면대에는 물이 틀어진 채였네요. 다급해진 제가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이 달려와 엄마를 인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따라 병원으로 갔죠. 그리고 얼마 후 응급조치를 받고 깨어난 엄마는 놀라서 울고 있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놀라게 했구나. 미안해. 너를 만나서 요 몇 달 엄마는 얼마나 행복했나 몰라.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적을 바랬어. 그런데 역시 그런 건 쉽게 생기는 일이 아닌가 봐. 기적? 무슨 기적? 엄마, 혹시 어디 아픈 거야? 미안해. 사실 엄마는 암이야. 그래서 더 마음이 급했어. 사업은 벌려놨는데 시간은 얼마 없고. 그래서 얼른 마무리해놓고 널 찾아가려고 했어. 그런데 그때 정말 꿈같이 네가 날 찾아온 거야. 지금 보니 그건 기적이 생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딸이랑 추억이라도 만들라고 준 기회인 것 같아.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이겨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이제 만나서 행복해졌는데 나 놔주고 또 어딜 한다 그래. 저는 엄마에게 매달려 펑펑 울고 말았어요. 엄마도 제 등을 토닥여주다가 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사실 저를 만나기 전부터 혈액암을 앓고 있었답니다. 늘 혈색이 안 좋아 보였는데 피곤하다는 것은 핑계였던 것이죠. 저는 더 빨리 엄마의 상태를 눈치채지 못한 저의 두남이 원망스러웠네요. 그렇게 엄마의 투명을 알게 된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저를 안아주기는 했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크게 놀라지 않더라고요.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는 대범한가 보다 생각했네요. 그리고 한 달 후 엄마는 거짓말처럼 또다시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오열했어요. 남편이 없었다면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연락한 사람은 바로 엄마의 일을 봐주던 변호사였고 저에게 상상도 하지 못한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70억이 넘는 건물과 재산, 경영하던 모든 사업체의 소유권을 저에게 상속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는 엄마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 그 재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을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변호사의 연락으로 저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부담이 되었죠. 일단 변호사에게 모든 관리를 일임하고 저는 엄마와 함께하던 사업에 주력하기로 했네요. 슬픔을 뒤로한 채 엄마가 이건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했죠.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처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실로 낯선 사람이 찾아와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저는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니, 당신 남편이 찾아와서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데 건물주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네, 저희 남편이요. 그래요. 전 사장님은 경기 안 좋으니 임대료 걱정 말고 편하게 장사하라고 마음 써주셨는데 건물주 맡기니 바로 올려달라고 하네. 그것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못 올려주겠으면 나가라니. 이런 법이 어딨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들은 게 없어요. 착오는 무슨.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약 기간 다 돼가는 사람들 전부 찾아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1층에는 아예 나가라고 한 것 같던데. 건물주 바뀐다고 다들 걱정했지만 딸이라길래 그래도 다행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 유지를 받들 생각이에요. 처음에 일 시작하실 때 임대료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때 생각이 나셔서 야박하게 올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생각 없고요. 걱정 마시고 일단 돌아가세요. 저는 황당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대방을 진정시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은 외제차 팜플렛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야? 차박고개? 응? 아오, 그냥 보는 거야. 차가 너무 낡아서. 낡긴 아직 멀쩡한데.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차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써줘야 경제도 돌아가고 그러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제 뾰족한 물음에 남편은 팜플렛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군요. 오늘 왜 그래? 이상하네. 뭐 기분 나쁜 일 있었어? 아니, 당신이야말로 요즘 이상한 것 같아. 멀쩡한 차를 바꾼다고 하질 않나. 엄마 건물에 찾아가서 임대를 올리겠다 했다며. 남편은 제 말에 표정이 바뀌더군요. 그거? 혹시 누가 뭐라고 해? 아니, 내가 보니까 글쎄 장모님이 10년 넘게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리셨더라고. 아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동안 편하게 장사했으면 이제 제값을 좀 내야지. 그걸 왜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2층은 나가라고 했다며? 미리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그러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미리 말한 거잖아. 빨리 말해주려다 보니까 자기한테 상의할 시간이 없었지. 만기 다가오기 전에 말해주려고. 자기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내 딴에는 신경 써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걸 말이라고 해. 엄마가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갑자기 나서서 그러는 거야. 뭐? 자기야말로 사장 소리 듣더니 변한 거야? 내가 자기 도와주려고 그런 거지. 권리는 무슨 권리? 내 딴에는 자기 신경 쓰지 말라고 혼자 알아서 해보려고 한 건데. 달 무슨 돈도 모르는 인간 취급하네. 알았어. 이제 사람들이 틈을 쳐먹든지 말든지 다시는 신경 안 쓸게. 남편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는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저는 남편을 믿지 못하게 됐고 남편도 저에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았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른 어느 날 외근을 하며 마침 엄마의 건물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건물 2층에 한창 미용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얼마 전에 남편에게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던 1층 임차인이 이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임대료 인상은 없을 거라고 거듭 말했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학원이 나가고 1층에 다른 임차인을 구하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테리어까지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분명히 건물 관리에 나서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말을 듣지 않은 모양이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신 1층에 미용실 들였어? 나한테 말도 없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그거? 1층을 언제까지 비워도 건물 이미지만 나빠지게. 마침 딱 좋은 임자가 나타나서 임대 놓기로 한 거야. 그런 문제를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자기가 결정해? 도대체 얼마나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주의 행세한 거야? 뭐 뻔질나게. 이게 돈 좀 생겼다고 남편에게 아주 못같이 하네. 뭐라고? 저는 남편의 막말에 귀를 의심했어요. 물론 저도 곱게만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동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남편의 행동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요. 그런데 제가 놀랄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니,
시작이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미용실 주인과 쓴 계약서를 내놓으라는 제 말에 횡설수설 하더군요. 가계약만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 먼저 인테리어를 시작한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했죠. 모든 계약은 나랑 해야 유효한 거 몰라? 주인이 난데 자기랑 계약하고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가계약만 했다잖아. 나중에 자기 좀 한가해지면 그때 정식으로 쓰기로 했다니까. 보증금과 임대료는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상한 마음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던 남편은 저에게 들켜서는 안 될 장면을 들키고 말았네요. 바로 낯선 여자와 모텔을 들락거리는 장면이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군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연녀의 정체를 알고 기함한 것에 비하면 그때 놀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미용실 인테리어 상황을 보려고 들른 건물에서 남편의 내연녀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연녀는 바로 새로 들어오는 미용실의 원장이었던 것이죠. 남편은 간도 크게 자신의 내연녀를 저희 엄마의 건물에 들이려고 한 거예요. 그것도 계약서도 쓰지 않고 얼렁부영 말이죠. 저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정신을 차리기로 했어요. 그 상황은 제가 아니면 누구도 수습해 줄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미용실에서 내연녀를 불러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여자는 어린지 낯이 익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만났었는지 쉽게 떠오르지는 않았죠. 그런데 저를 본 여자는 놀라지도 않고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더군요. 나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지 다 알고 있어. 좋게 말할 때 그만하고 헤어져. 누구 마음대로? 내가 왜? 뭐라고? 당신 지금 불륜하고 있는 거 몰라? 설마 내 남편이 총각 행세까지 한 거야? 총각은 무슨? 그 결혼 내가 시켰는데 내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 순간 저는 그 말이 선뜻 이해되지 않아 멍하니 여자를 바라봤어요. 그런 저를 보고 여자는 피식 웃더니 말했습니다. 못 알아들어? 네 결혼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이 멍청한 여자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 결혼을 네가 어떻게 만들어? 네 남편은 원래 내 거야. 엄밀히 따지면 내 남자 가로챈 건 바로 너지. 그러니까 조강지처 흉내내면서 꼴값 떨지 말고 너나 헤어져. 원래 그럼 나랑 만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다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믿을 것 같아? 믿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그 남자는 나한테 돌아오게 될 거야. 이제 너한테 볼 일 다 끝났거든. 어차피 상속만 받으면 다 끝나는 일이었어. 괜히 시간만 끌다 서로 피곤해지지 말자. 알아듣게 말해.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 남잔 원래 내 남자였어. 너랑 결혼해서 상속받으면 재산 분할해서 헤어지려고 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줘야 돼.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죠. 말이 돼? 남편이 내가 상속받을 걸 미리 알기라도 했다는 거야. 똑바로 말하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고 말았죠. 여자는 제 말에 코웃음치며 대답했어요. 내가 네 엄마 미용실 스텝이었던 거 기억 못하나 봐? 그때 내가 원장님도 만나게 해줬는데 보기보다 기억력이 나쁘네. 원장님 아픈 거야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그런 원장님이 하나뿐인 딸을 찾았는데 그럼 그 많은 재산이 어디로 가겠어? 굴보듯 뻔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내가 처음 엄마 찾아갔을 때 그 여자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난 남편을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은 무슨. 그래서 운명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떡하지? 그 카페 내가 말해줬거든. 너 원장님이랑 통화했잖아. 배터리 떨어져서 거기서 충전한다고. 근데 마침 내 남자친구가 근처에 있었거든. 하늘이 그렇게 우릴 돕더라고. 믿지 않으려고 해도 여자는 저희의 첫 만남을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뀔 일이 없는 전화기가 갑자기 바뀐 것도 마음에 걸렸죠. 누가 일부러 그러지 않고서는 멀쩡히 충전하던 전화기가 다른 사람과 바뀔 리 없잖아요. 저는 당시에 그 상황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버린 저에게 화가 났네요. 그렇게 저는 점점 그 여자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네요. 그런데 남편은 벌써 여자의 전화를 받았는지 삐딱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가지가지한다. 내 뒤라도 캐고 다녔냐? 그 여자는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야? 지금 이 상황에 그게 궁금해. 내가 그 여자 어떻게 알게 됐나? 아니, 어차피 알게 된 거 숨길 거 없다 싶어서. 얘기는 다 들은 것 같고 이젠 본론만 말하면 되겠다. 어차피 이혼할 거 우리 기운 빼지 말자. 너도 이런 나랑 계속 못 살 거 아니야. 안 그래? 힘도 껍을 쓰고 못할 짓을 저질러 놓고 참 뻔뻔하기도 하네. 너 바람 피웠어. 너는 이혼 요구할 자격 없다고. 그래서 나도 조용히 다른 핑계로 헤어지려고 했지. 근데 네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설마 너 이런 나랑 계속 살고 싶은 건 아니지? 소연아, 우리 그냥 재산 곱게 나누고 좋게 헤어지자. 어차피 네 재산 받은 내 거야. 너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내가 상속받기 전에 빨리 결혼하려고 서두른 모양이지? 그런데 결혼 후에 생긴 재산이라도 상속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에 해당 안 돼. 그런 것도 몰랐어? 뭐,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그런 말 하면 내가 월시구나 그러세요 하면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알았냐. 못 믿겠으면 네가 직접 알아봐. 아무리 청구해 마라. 너는 우리 엄마 재산 한 푼도 못 받을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죠. 남편이 문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듯 침대에 쓰러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힐 리 없었지만 집에 있으면 마음이 더 괴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사무실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바로 아침부터 보이지 않던 남편이었죠. 갑자기 찾아온 남편은 전날과는 다르게 안면을 받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처음에는 나쁜 의도로 접근했다는 거 인정해. 그렇지만 자기랑 살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었어.
그래서 도저히 이혼은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협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입으로 접근한 거 다 말하겠다면서. 나는 자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어. 그 여자가 협박해서 2층에 미용실 자리도 내준 거고 여기저기 끌려다닌 것도 다 그 여자 협박 때문이었어.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어. 난 자기랑 이혼하고는 살 수가 없어. 제발 나 좀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남편은 얼굴에 철판을 빨기로 작정한 것 같았어요. 보아하니 제 말을 듣고 아침 일찍 나가서 여기저기 알아본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결국 연인과의 사랑보다는 돈을 선택하기로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난밤 신경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에서 제외가 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확 달라진 남편의 태도를 보고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전날과는 다른 태도로 남편을 안심시켰죠. 그래? 정말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랑 계속 살고 싶어? 제 말에 남편은 눈을 빛내더군요. 당연하지. 내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거 다 진심이었어. 부부가 괜히 부부야? 그런 과거 인연 따위에 우리 관계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 나 정말 반성하고 평생 잘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부탁이야. 알았어.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누가 있어? 이 세상에 이제 나 혼잔데 당신까지 잃고 싶진 않아. 그래도 그 여자랑 삭당하고 날 이용하려고 한 건 쉽게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여자 좀 내가 못 보는 곳으로 치워줘. 나도 당신이랑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여자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를 것 같단 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당장 내보낼게. 걱정하지 마. 고마워 자기야. 내가 평생 잘할게. 남편은 신이 나서 저에게 연신 인사를 하고는 쏜살같이 사라지더군요. 아마 여자에게 간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제 예상이 적중했음을 알 수 있었죠. 저에게 계속 달라붙어 있으려는 남편은 자기 손으로 여자를 매몰차게 내쳤어요. 상가를 빼앗고 인테리어한 모든 것을 철거시켜버렸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완전히 돌아서 버린 것 같더군요.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서로의 시커먼 속내를 깨달았겠죠. 멀리서 지켜보니 서로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해가며 헤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건물에서 여자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계획을 실행했죠. 바로 남편에게는 이혼 소송을, 여자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껏 남편의 뒤를 밟으며 두 사람의 외도 증거를 모두 모아둔 바였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외에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 저를 협박하며 했던 말들도 모두 녹음해 두었답니다. 그거면 증거는 충분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여자가 저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더군요. 잘못했어요.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소장이 집으로 날아와서 가족들한테 들키는 바람에 다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정말 어디 손발낼 것도 없고요. 아시잖아요. 저 미용실 인테리어 하느라 벌어놓은 돈 다 쓰고 문도 열기 전에 쫓겨났어요. 지금 땡전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내놓으란 거예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여자는 저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빈털털이라고 울더군요. 돈이 없으면 합의도 없어. 나는 절대 너 그냥 용서해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든 어디 가서 구걸을 해서라도 그 돈 가져와. 저는 악착같이 내연녀에게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돈을 구하기 위해 고생을 좀 해봐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것 같았거든요. 이혼 소송을 당한 남편도 애걸복걸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 용서해 주겠다며 나랑 계속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 여자도 내보낸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내가 그 여자 내보내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도저히 더러워서 안 되겠더라고. 자기는 손바닥 뒤집듯 마음 뒤집으면서 난 좀 그러면 안 돼? 뭐? 너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 여자 떼내려고 나 이용한 거지. 그걸 이제 알았니? 너희만 사람 이용할 줄 아는 줄 알았어? 네가 했던 그대로 나도 한번 해봤어. 기분이 어때? 나는 너네한테 이용당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어. 적어도 네가 인간이면 남은 세월은 조금이라도 반성하면서 살아.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태도를 바꾸더군요. 저기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니까. 내가 평생 사죄하고 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어? 제발. 저는 남편의 애원을 단칼에 거절하고 이혼했죠. 결국 남편은 제 재산은 한 푼도 만져보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가야 했답니다. 어느새 그런 일을 겪은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아직도 그때의 충격을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열이 오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저는 무턱대고 사람을 믿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게 됐답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덥석 믿어버린 결과가 너무 참담했으니까요. 혹시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분이 계신가요?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혹시라도 계신다면 제발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연구하시길 바래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